가을 하늘이 높고 푸른 날, 김씨 일가는 산자락을 오르고 있었다. 앞장서는 김정수는 45살의 가장으로 평생 농사만 지어온 거친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아내 순이와 대학생인 아들 민준, 고등학생 딸 혜진의 얼굴에는 모두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정말 여기가 맞나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제대로 된 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짐승들의 오솔길을 따라 1시간 넘게 올라온 상태였다. 풍수 선생님 말씀으론 분명히 여기라고 했다. 정수가 손에 든 종이를 다시 펼쳐보며 답했다. 며칠 전 마을에서 만난 풍수가 이상호 씨가 그려준 약도였다. 용의 혀를 타고 흐르는 기운이 모이는 자리, 후손이 크게 번창할 명당 자리라고 했다. 김씨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다. 정수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흙을 만지며 살아왔지만 늘 궁핍했다. 농사는 날씨에 좌우되었고 몇 년째 흉작이 계속되면서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준이 대학에 다니고 혜진이도 곧 대학을 가야 하는데 등록금 마련이 막막했다. 그런 차에 이상호 풍수가가 나타났다. 그는 김씨 집안의 조상묘가 잘못된 자리에 있어서 후손들이 고생한다며 진짜 명당 자리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물론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자신이 추천하는 자리로 이장을 해달라는 것이 조건이었다. 저기입니다. 이상호가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다. 그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중년의 나이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 자리가 바로 청룡백호가 감싸 안은 명당입니다. 가족들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작은 언덕 같은 곳이었는데 확실히 좌우로 능선이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고 앞쪽으로는 멀리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뒤쪽으로는 높은 산이 병풍처럼 서 있어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에 조상님을 모시면 3년 안에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겁니다. 아드님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따님도 좋은 곳에 시집가고 무엇보다 농사도 풍년이 될 것입니다. 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궁핍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달콤한 약속이었다. 정말인가요? 제가 30년 풍수를 해왔는데 이런 명당은 처음 봅니다. 다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바로 이장을 하시길 권합니다. 정수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장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조상님을 모시고 나서 서류는 천천히 처리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이상호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듯한 어조였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은 늦게까지 의논했다.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민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합리적 사고가 이런 미신적인 일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도 공짜로 해준다는데 뭘 그러니? 순이가 아들을 나무랐다. 어머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예요. 속셈이 뭐가 있겠니? 우리가 뭐 있다고. 정수도 고민이 많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지쳐 있었다. 혹시라도 정말 운이 바뀔 수 있다면 그럼 한번 해보자.
결국 정수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김씨 가족은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이장 작업에 필요한 인부들을 구했다. 이장 김봉수는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다. 김서방, 진짜 그 자리로 이장하겠다는 거요. 김봉수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그 자리 말이요. 원래 누군가 무덤이 있던 자리요. 정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덤이요. 예, 아주 오래된 무덤이었는데 몇십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자리 근처에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어떤 일들이요? 밤에 사람 형체가 보인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순이가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그럼 다른 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이상호에게 준비비를 지불한 상태였다. 게다가 그는 김봉수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장님, 그런 건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김서방, 내가 헛소리하는 것 같소. 정말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 이장 작업은 토요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이상호가 택한 길이었다. 마을에서 몇 명의 인부들이 왔고 김씨 가족도 모두 참석했다. 먼저 현재 조상의 묘가 있는 곳에서 관을 파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30년 전에 묻었던 정수의 아버지 김용태의 관이었다. 다행히 관은 아직 썩지 않은 상태로 온전했다. 자, 이제 새 자리로 옮겨갑시다. 이상호가 지휘했다. 새로운 묘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된 관의 일부가 나온 것이다. 이게 뭐죠? 인부 중 하나가 썩어 문드러진 나무 조각을 들어 보였다. 이상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아, 이건 옛날에 누군가 죽은 동물을 묻었던 거겠죠. 상관없습니다. 계속 파세요.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관의 잔해들이 나왔다. 심지어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들도 몇 개 발견되었다. 선생님, 이거 사람 뼈 같은데요. 김봉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동물 뼈겠죠. 이상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했다. 하지만 김봉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정수를 따로 불렀다. 김서방, 정말로 여기서 하겠소. 왜요? 분명히 여기 누군가 묻혀 있었던 자리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남의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많은 돈과 품을 들인 상황이었다. 지금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괜찮을 겁니다. 이왕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해봅시다. 결국 작업은 계속되었다. 기존 묘의 흔적들을 모두 치우고 그 자리에 김용태의 관을 모셨다. 새로운 봉분을 만들고 묘비도 세웠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다. 가족들은 새 무덤 앞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 아버지, 이제 좋은 자리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정수가 절을 올리며 기도했다.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다. 순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히 빌었다. 아버님, 우리 민준이
좋은 직장 구하게 도와주세요. 혜진이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제사가 끝나고 해가 완전히 져서야 일행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산에 남겨진 제사상은 그대로였다. 내일 아침에 치우러 오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새로 만든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제사상 위에 올려진 술잔이 갑자기 엎질러졌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는데도 술잔이 저절로 넘어진 것이다. 술이 제사상을 적시고 땅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도 아니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아닌 사람의 목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무덤 주변의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김씨 가족 중 장남 민준이 갑작스럽게 고열로 쓰러졌다. 아파. 민준이 침대에서 몸부림쳤다. 체온은 39도까지 올랐고 온몸이 후들거렸다. 민준아, 괜찮니? 순이가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워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정수도 당황했다. 어제 이장 작업을 할 때만 해도 민주는 건강했다.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열이 계속 안 내리네요. 일단 해열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계속 중얼거렸다. 누가 내 자리에 뭐라고 하니? 순이가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내 자리에 들어왔어. 나가라. 나가. 민준의 말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더 나이든 더 거친 목소리였다. 그날 밤 김씨 집안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정 무렵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정수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히 사람이 걷는 소리였다. 여보, 마당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순이도 잠에서 깼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마당이 환히 보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렸다. 뚜벅뚜벅 규칙적인 소리가 마당을 돌고 있었다. 이상하네. 정수가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마당에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땅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맨발의 발자국이었는데 크기가 정수의 발보다 훨씬 컸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고열이 조금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혜진이 이상해졌다. 엄마, 어젯밤에 누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뭐라고? 자정쯤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소리가 멈췄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모두 함께 거실에 모여 있기로 했다. 각자 방에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쿵쾅쿵쾅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가지 마세요. 순이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세졌다. 마치 대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일어섰다. 고열로 앓던 그가 멍한 표정으로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준아, 어디 가니? 가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가야 해.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정수가 급히 아들을 붙잡았다. 민준아, 정신 차려. 그 순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집 안이 갑자기 얼어붙듯 추워졌다. 민준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봉수 이장이 김씨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김서방, 어젯밤 이상한 일 없었소? 정수가 놀란 표정으로 봤다. 이장님이 어떻게? 내가 뭐라고 했소? 그 자리에 이장하면 안 된다고 했잖소. 김봉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장님, 정말 그 자리가 문제인가요? 그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자리로 옮기세요. 하지만 이제 와서 김서방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순이가 나왔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장님,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김봉수는 순이의 얼굴을 보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인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이러면 안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제가 아는 분에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김봉수가 말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만석 노인이었다. 올해 80이 넘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에 박만석 노인이 김씨 집을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 박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수가 정중히 인사했다. 그래. 봉수한테 들었다. 그 자리에 이장했다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네, 그런데 어르신께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만석 노인이 한숨을 깊게 쉬었다. 앉아라. 길게 얘기해 줄 게 있다. 모든 가족이 노인 앞에 둘러앉았다. 그 자리 말이야. 원래 조선시대 때 무덤이 있던 곳이다. 조선시대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전에 이 마을에 살던 선비가 있었어. 성이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최선비라고 불렀지. 노인이 잠시 기침을 하고 계속했다. 그 최선비는 아주 학식이 높았지만 가난했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던 길에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이 임시로 산에 묻었어. 그게 바로 그 자리야. 봄이 되면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그해 봄에 큰 홍수가 났어. 마을이 반이나 물에 잠겼지. 그 바람에 최선비 무덤이 있던 곳을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됐어. 산사태도 나고 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그럼 그 선비는 계속 그 자리에. 그렇지. 임시로 묻힌 채로 100년이 넘게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선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지.
민준이 궁금한 표情으로 물었다. 억울하게요? 최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도적들에게 당했어. 그들이 선비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선비가 저항하다가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최선비는 학자였어. 죽어서도 학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고 해. 그래서 자신의 무덤 자리를 절대 내주려 하지 않아. 노인이 김씨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몇 번 그 자리에 다른 무덤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모두 큰일이 났지. 어떤 일이요? 어떤 집은 불이 났고 어떤 집은 가족이 모두 병들었어. 심지어 어떤 가족은 아예 마을을 떠나야 했지.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도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노인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아서 축 늘어져 있었다.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당한 거야. 최선비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런지 같은 또래한테 더 집착하는 것 같아. 어르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노인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첫 번째는 조상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하지만 이건 최선비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한번 자기 자리를 건드린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해.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최선비를 달래는 거지.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주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야. 원하는 게 뭔가요? 그분은 학자였으니까. 학문과 관련된 것들을 좋아할 거야. 책이라든지 문방사우라든지. 박만석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짜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날 밤부터 김씨 가족은 달라진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박 노인의 조언에 따라 최선비를 위한 제사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우선 서점에 가서 고전 문학 책들을 몇 권 샀다. 논어, 맹자, 시경 등이었다. 그리고 문방사우도 준비했다. 붓, 먹, 벼루, 종이까지 모두 갖췄다.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순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해봐야 알겠지. 다른 방법도 없고. 정수도 확신은 없었지만 노인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새로 준비한 제사 용품들을 가지고서였다. 보름달이 밝아서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무덤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다. 기존의 일반적인 제사 음식 외에 책들과 문방사우도 함께 올렸다. 최선비님, 저희가 모르고 선비님의 자리를 건드렸습니다. 정수가 깊게 절하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선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고 조용했다. 다 끝났나?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한 바람이었는데 점점 세졌다. 제사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다. 이상하네. 정수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곳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무덤 주변에만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더욱 세졌고 제사상 위의 책들이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책을 읽는 것처럼. 저것 봐. 혜진이 놀란 목소리로 가리켰다. 논어책의 페이지가 바람에 의해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종이들은 날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선비님이 책을 읽고 계신 건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참 후에 바람이 멈췄다.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휴. 그 소리는 깊은 탄식 같았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담긴 것 같은 소리였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잠시 후 묘한 일이 또 벌어졌다. 제사상 위의 붓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벼루에 갈아둔 먹물을 찍고 종이 위에 글자를 쓰고 있었다. 가족들이 고개를 들어봤지만 붓을 잡은 손은 보이지 않았다. 붓만 공중에 떠서 움직이고 있었다. 한참 후에 붓이 멈췄다. 종이에는 한문으로 뭔가 쓰여져 있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정수가 종이를 들어보았다. 하지만 한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민준아, 너 한문 좀 알지? 잠깐만요. 민준이 종이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대학에서 한문학 수업을 들었던 덕분에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뜻 같아요. 그리고 학문의 길은 외롭다. 이런 내용도 있고. 민준이 계속 해석해 보았다. 마지막에는 용서하겠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이가 기뻐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요? 네. 여기 보세요. 매월 보름에 찾아와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책을 가져와라라고도 하고.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민준이 종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에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뒤가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니 그 부분의 글자는 다른 부분보다 흐릿했다. 아마 경고 같은 내용일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순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부터 김씨 집안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준의 열도 완전히 내렸고 밤에 들리던 발자국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도 사라졌다. 가족들은 최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월 보름마다 무덤을 찾아갔다. 새로운 책을 가져다가 제사상에 올리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몇 달이 지나자 정말로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이었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집에 뛰어들어왔다. 정말이야? 정수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혜진도 원하던 대학의 수시로 합격했다. 등록금 부담은 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기뻤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농사였다. 몇 년째 흉작이던
벼가 그 해에는 풍작이 났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뒀다. 이상해. 다른 집들은 여전히 작황이 안 좋은데 우리 집만. 정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 선비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요? 순이가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매월 보름마다 성실히 제사를 지내자 집안의 운세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민준이 말했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매월 산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뭘 그만해. 매월 제사 말이에요.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집을 이상하게 봐요. 매월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면. 민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가족의 행동을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다. 게다가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순이도 민준의 편을 들었다. 그래도 약속이니까. 정수가 망설였다. 그때 혜진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오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집 상황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빠뜨린다고 큰일 나겠어요? 다음 달에 2번 하면 되잖아요. 가족들의 설득에 정수도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그도 매월 산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다. 그럼 이번 달만 건너뛰자. 결국 정수가 결정을 내렸다. 그달 보름날이 지나갔지만 김씨 가족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간단히 차례만 지냈다. 별일 없네. 민준이 안도했다. 역시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이상한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정 무렵 마당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무거운 소리였다. 쿵, 쿵, 쿵. 마치 분노한 사람이 세게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여보, 또 시작됐어요. 순이가 남편을 깨웠다. 정수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달빛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그림자가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저건 뭐야? 정수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집을 노려보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마당 곳곳에는 큰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집안에 나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먼저 혜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고열과 함께 계속 헛소리를 했다. 약속을 어겼어. 혜진아, 무슨 약속? 보름에 와야 하는데. 혜진의 말은 마치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같았다. 그 다음에는 민준에게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갑자기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해. 왜 자꾸 실수를 하지? 민준이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또 잘못했어. 이러다가 잘릴 것 같아. 정수도 농사에 문제가 생겼다. 벼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된 거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논을 둘러보니 벼들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다가 모든 게 망하겠어. 가족들은 다시 박만석 노인을 찾아갔다. 어르신, 저희가 실수를 했어요. 정수가 사정을 설명했다. 노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아이고, 그걸 왜 했소? 한 번 정도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김서방,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함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요. 특히 원한이 있는 영혼은 더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야 해요. 노인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걸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뭔가요? 최선비가 살아있을 때 가장 원했던 걸 준비해 보세요. 그게 뭔가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였잖아요. 그와 관련된 걸 준비해 보세요. 박 노인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은 준비를 시작했다. 과거 시험과 관련된 물건들을 구하러 다녔다. 서점에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집을 샀고 전통 서예 용품들도 새로 준비했다. 그리고 과거 급제자들이 쓰던 것과 비슷한 관복도 구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짐이었다. 무덤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다. 선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수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절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제사 음식들이 자꾸 엎어지는 것이다. 술잔이 넘어지고 과일들이 굴러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화를 내며 제사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선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세고 차가운 바람이었다. 바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속을 어겼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매우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선비님,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 목소리가 비웃는 듯 했다.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100년이 넘도록 기다렸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기를. 그런데 너희들은 약속을 어겼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것도 겨우 6개월 만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다. 제사상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가족들은 넘어질 뻔했다. 선비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앞으로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췄다.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아라.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앞으로 1년간 한 달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와라. 그리고 매번 새로운 책을 가져와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또 약속을 어기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기억하라. 죽은 자와의 약속은 산 자의 약속보다 무겁다. 바람이 완전히 멈췄다. 다시 고요한 밤이 되었다. 가족들은 엎어진 제사상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절대 어기면 안 되겠다. 정수도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약속을 다시 한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가족들이 모두 성실히 매월 보름마다 산에 올라갔고 집안의 상황도 다시 좋아졌다. 혜진의 병도 나았고 민준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농사도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혜진이 말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이번 달 보름날이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럼 다른 날로 바꾸면 되잖아.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친구들 스케줄을 맞춰서 정한 건데. 혜진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요. 이번 달 보름 주말에. 그럼 못 간다고 하면 되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필수 참석 행사라고 했어요. 안 가면 인사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정수도 고민이 깊어졌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무턱대고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이번에만. 아니에요. 순이가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번에 한 번 빠뜨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하지만 아이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순이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결국 그달에도 가족들은 산에 올라갔다. 혜진은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고 민주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혜진이 투덜거렸다. 1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만 참아라. 정수가 달랬지만 아이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다. 몇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민준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해외 연수를 받아야 했다. 3개월간 일본에 가야 해요. 민준이 설명했다. 그럼 좋은 기회잖아. 정수가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연수 기간이 3개월인데 그러면 보름날 3번을 놓치게 돼요.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포기해야겠네. 아버지,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민준이 격하게 반응했다. 승진하면 연봉이 2배로 올라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도 생기고.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지식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그래도 아버지만 가세요. 저는 안 갈래요. 민준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순이가 말했다.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번에만 민준이 없어도 우리끼리라도 가는 게 어떨까요? 정수가 고민했다. 최선비가 가족 모두가 와야 한다고 했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 한번 해보자. 결국 민주는 일본 연수를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만 매월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민준이 떠난 첫 번째 보름날, 정수와 순이, 혜진만 산에 올라갔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조용했다. 다행이네. 괜찮은 것 같아. 순이가 안도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다. 갑자기 혜진이 어지러워하며 쓰러질 뻔했다. 혜진아. 정수가 급히 딸을 붙잡았다.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파.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니? 잠깐만.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혜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어지러워했다. 그날 밤 혜진이 열을 내기 시작했다. 엄마, 추워요. 이불 더 덮어줄게. 하지만 열이 계속 올랐다. 39도까지 올라갔을 때 병원으로 데려갔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열이 안 내리네요.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때 혜진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한 명이 부족해. 뭐라고 하니? 순이가 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4명이어야 하는데 한 명이 없어. 정수와 순이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보, 설마 민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혜진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다. 열이 내리지 않고 계속 헛소리를 했다. 다음 날 급히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혜진이가 많이 아파. 내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아버지, 저는 연수가 중요해요.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동생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왜 저까지 돌아가야 해요? 민주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엄마, 무서워요. 혜진이 순이의 손을 꽉 잡았다.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누가 부른다고? 모르는 할아버지.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혜진의 말에 정수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같이 가자고 해요. 공부하러 가자고. 순이가 딸을 꽉 안았다. 혜진아, 아무 데도 가면 안 돼. 엄마 곁에 있어야 해. 하지만 혜진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가야 해요. 공부해야 해요. 그날 밤이 가장 위험했다. 혜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혜진아, 어디 가니? 정수가 딸을 붙잡았다. 가야 해요. 할아버지가 기다려요. 혜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절대 안 돼. 정수와 순이가 딸을 붙잡고 씨름했다. 하지만 혜진의 힘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셌다. 놔줘요. 가야 한다고요. 혜진이 소리쳤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 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늦었다. 이미 늦었어. 혜진아. 순이가 딸의 뺨을 때렸다. 정신 차려. 그제야 혜진이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곧 기절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박만석 노인을 찾아갔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모두 와야 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민준이를 당장 돌아오게 해야겠네요. 그래야 해요.
지금 당장. 정수가 급히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당장 돌아와야 한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혜진이가 죽을 수도 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이 한참 침묵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해요? 당장 와라. 결국 민준이 연수를 중단하고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큰 실망을 표했고 승진 기회도 날아갔다. 이제 만족하세요? 민준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회사에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도 혜진이가 중요하잖아. 정말 이 때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민준이 돌아온 그날 밤부터 혜진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열도 내리고 정신도 돌아왔다. 오빠, 미안해요. 혜진이 민준에게 사과했다. 내 때문에 오빠가 됐어. 그냥 앞으로 조심하자. 민준도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 후로 가족들은 더욱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월 보름날에는 반드시 산에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가족들에게는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졌고 혜진은 대학 친구들과 소원해졌다. 정수와 순이도 마을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김서방 집 참 이상하지 않소? 매달 산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래요? 혹시 무슨 사교 같은 거 하는 건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다. 특히 이상호 풍수가가 마을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는 김씨 집안의 이장 작업을 끝낸 후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김봉수 이장이 말했다. 다른 마을에서도 명당 자리라고 속여서 돈을 받아 챙기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김씨 가족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어쨌든 최선비와의 약속은 지켜야 했다. 샵샵 제5장 절정의 순간. 1년 약속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다. 가족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버텨보기로 했다. 이제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정수가 가족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마지막 달에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보름날 전날 밤, 순이가 갑자기 쓰러지다. 여보, 정수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다. 숨이 안 쉬어져. 순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병원에 데려가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위험해요. 의사의 진단이었다. 그럼 내일 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혜진이 걱정했다. 마지막 날인데 어머니 몸이 더 중요하지.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고민이 많았다. 1년간의 약속을 이제 하루 앞두고 어길 수는 없었다. 내가 혼자라도 가겠다. 아버지,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결국 정수 혼자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홀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짐이 많았다. 가족들 몫까지 모두 혼자서 들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휴, 힘들어. 중간에 몇 번 쉬어가며 겨우 무덤에 도착했다. 혼자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평소 순이와 아이들이 도와주던 일들을 모두 혼자 해야 했다. 선비님,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정수가 절하며 말했다. 가족들이 아파서 못 왔지만 마음만은 다 함께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조용했다. 다 끝났나? 정수가 제사상을 정리하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세졌다. 선비님, 정수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1년이 되었구나. 네, 선비님. 잘 지켰다. 정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약속은 끝난 것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너희 가족을 지켜보니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것도 모두 내 자리를 건드린 때문이다. 아닙니다. 저희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아니다. 내가 너무 화를 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나도 생각해보니 너희 가족이 나를 기억해주고 제사를 지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선비님, 특히 이 1년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약속을 지켜준 것을. 목소리가 조금 따뜻해졌다. 고맙다.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다. 도우신다고요? 그렇다. 1년간 너희가 나를 위해 해준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만 별다른 것은 아니다. 받아라. 갑자기 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바람이 정수를 감쌌다.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너희 가족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정말인가요? 그렇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나를 찾아와 줘라. 의무가 아니라 정으로. 물론입니다. 바람이 점점 약해졌다. 이제 진짜로 안녕이다. 안녕히 가세요, 선비님. 바람이 완전히 멈췄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린 후 산을 내려갔다. 최선비와의 1년 약속이 끝난 후 김씨 가족의 삶은 정말로 크게 변했다. 가장 먼저 순이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 의사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며칠 전만 해도 심각했는데 민준도 회사에서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다. 승진은 늦어졌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성과도 좋았다. 아버지, 보너스를 받았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집에 왔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줬어요. 혜진도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성적이 좋아서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을 안 내도 된대요. 혜진이 환하게 웃었다. 정수의 농사도 대풍년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쌀값도 다른 해보다 좋았다. 이상해.
올해는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네. 정수가 신기해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다. 1년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더욱 가까워졌다. 그동안 미안했어, 아버지. 민준이 사과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어.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빠, 그동안 투정만 부려서 미안해요. 괜찮다, 혜진아. 순이가 딸을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몰랐던 거니까. 그해 가을, 김씨 가족은 약속대로 최선비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비님, 안녕하세요. 정수가 인사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최선비가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선비님도 이제 평안하신가 봐요. 순이가 말했다. 공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더 평화로워졌어요. 정말로 그랬다. 예전에 차갑고 무서운 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내년에도 꼭 와야겠어요.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이제는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혜진도 동감했다. 저도요. 선비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해요. 그날 밤 정수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명당 자리를 찾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진짜 명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명당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순이가 나와서 물었다. 그냥 많은 일이 있었네 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잘 풀렸잖아요. 그래. 다행이야.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가족끼리 잘 지내자. 당연하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김씨 가족은 약속대로 매년 최선비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되었다. 민주는 결혼을 했고 혜진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정수와 순이는 여전히 건강했고 농사도 계속 잘 되었다. 특히 신기한 것은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아이를 가졌고 혜진은 승진을 했고 정수는 농사 짓던 땅의 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무겁다. 하지만 그 약속이 사랑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축복이 된다.